지난 10여 년 경쟁 체제였던 코레일과 SR이 통합됩니다. 쪼개기 운영의 비효율과 열차 승차권 전쟁이 드디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통합이 필요했던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KTX와 SRT가 통합됩니다. 국토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두 노선이 분리돼서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양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SRT의 아주 고질적인 예약 대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효율적인 노선이나 운영은 좀 통합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단 수서로 가는 SRT 예매 전쟁이 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서발 철로를 확대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지도를 그려본다고 하면 수서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찍고 서울역으로 돌아가거나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갔다가 수서로 가는 그런 방식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내용인데 KTX 원 열차의 경우에는 SRT의 좌석보다 2배 이상 객실의 좌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SRT 수요를 KTX 원 열차가 훨씬 더 빠르게 분산해서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 국토부는 교차 운행 후에 이 점차적으로 그 시설이나 열차 배차 간격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양사의 앱이나 인접역도 모두 노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 통합해 나가고 내년에는 완전하게 합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저도 열차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 여러모로 탑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KTX, SRT를 이용하려면 각각의 앱을 따로 깔아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로 합쳐지는 거겠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통합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순서는 열차의 확대 편성 그리고 교차 운행이 가장 먼저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앱까지 통합을 하게 될 텐데 내년도 하반기에 코레일 또 SR 고속 차량이 통합 운영이 됩니다. 열차를 구분하지 않고 이 복합적으로 연결하게 되고요.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특히 좌석의 공급량이나 이 전반적인 서비스가 종전 대비 16,000석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또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도 노려볼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분리된 앱은 내년도에 일원화가 될 텐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환승 할인이나 변경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종전에 예약을 했는데 이걸 다른 열차로 바꾸고 싶다. 취소 수수료도 면제를 합니다. 대신 운임이나 마일리지는 올리거나 변경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해서 고객들이 헷갈리지 않게 종전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KTX와 SRT 요금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SRT가 조금 더 싸고 대신에 KTX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요금이 단일화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 통합 후의 요금 단일화도 지금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KTX 요금이 SRT보다 10%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좌석이나 아니면 기차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코레일은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는데 SR은 또 그걸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KTX 요금은 14년째 동결이 되고 있고 SRT하고 요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통합 운영을 통해서 좌석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그 공사의 수익성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레일의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 압박 이런 것들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데 추후에 좌석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만약에 SRT와 통합을 통해 개선된다고 하면
운임을 크게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통합 운영에 따라서 실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제 14년 만에 인상 필요가 있다 하면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방향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제인 이슈 본격적인 대담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매끈매끈 하다 매끈매끈 한 뿅뿅하다 뿅뿅한 뿅뿅하다 뿅뿅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뿅뿅하다 뿅뿅한 뿅뿅하다 뿅뿅한 김치 캐비지 세계 표준 규격 준비 완료. 3, 2, 1 김치 캐비지, 이제 김치의 표준 배추 규격.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농업, 농촌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그간의 성과와 미래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에 적극 나섰는데요. 재난재해 같은 어려운 여건이 수시로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관건인데 현재까지의 대책들을 살펴볼까요? 네, 2025 수확기 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특히 9월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쌀값 관련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의 양곡 대여 제도가 최초로 도입이 된 원년이기도 하죠. 방식은 작년 정부의 쌀 산지 유통업체, 그 쌀 산지 유통업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쌀을 빌려줍니다. 쌀 현물로 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올해 추수 이후에 햅쌀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 유통업체들이 같은 등급의 같은 양의 쌀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급할 때 현지 유통업체에 쌀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조절을 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서 분리되는 정부 수매량은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양곡 창고에 반납한다, 다시 갖다 준다 이렇게 그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쌀 시장의 수급 불안정 이런 것들을 맞춰왔습니다. 근데 쌀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단기 할인 제도도 지원을 했거든요. 아마 올해 여름 이후에 쌀을 큰 포대로 보통 아마 20kg 정도를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요 정도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농림부 지원 쌀 할인 쿠폰 이런 것들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쌀의 가격에 따라서 5,000원, 10,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올해 수확기에 쌀값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줄이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였습니다. 농축산물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요. 또 대형 산불, 폭염, 폭우 같은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게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청송 산불 이런 것도 초기 진화에 성공을 해서 큰 피해를 막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유사시에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민관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선제적으로 수급을 관리라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현지에서 재난재해가 있을 때 얼마나 수매량을 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적기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테고 또 이달에는 그 수급 관련해서 사과나 감귤 출하량이 늘어납니다. 올해 귤값이 좀 비싸졌는데 이 감귤이
출하량이 제때 충분치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풀림 좀 나아질 것 같고 한돈 한우 관련해서는 할인 사업도 지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과 하나를 사 먹을 때 거의 절반 이상 가격이 유통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격을 조절하는 데 유통비용,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셈인데 정부가 이미 관련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을 한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유통비용을 10% 정도 절감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여러 가지 개혁들이 지금 기득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런 것들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인데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도 가입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오프라인의 도매 시장이 사실상 오랫동안 구질서에 따라서 가격이 좀 왜곡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이게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11월 말 기준으로 거래액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비용을 감소할 수 있던 효과가 실질적으로 집계가 됐는데 온라인 도매 시장을 이용하는 가게의 숫자 작년에는 3,805곳이었는데 올해는 5,500곳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유통 단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농가 수취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게 한 5% 가까이 농가에 주는 돈을 늘었다. 그런데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회색 그래프 보시면 유통 비용률은 9%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소득은 늘어나고 유통 비용은 줄어서 농가는 부자가 되고 소비자들은 좀 싸게 사서 먹을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겠죠. 연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계란의 산지가 조사 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지난 여름에 그 4번 계란 대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양계하는 환경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새로 그 어린 닭들을 그 채워 넣으면서 기존의 산란계가 줄어서 일시적으로 계란이 부족해지고 이게 가격을 굉장히 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혹여 담합 때문은 아닌지 정부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산란계 협회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이 조사와 발표를 일원화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고요. 중량 규격을 명칭을 개선하겠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계란은 특란, 왕란, 대란, 중란, 소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왕란하고 특란하고 대란은 어떤 게 큰 거냐.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순서는 왕, 특, 대, 중, 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마치 의복의 사이즈처럼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우리만 유별나게 하는 건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쇼핑하실 때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결국엔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K푸드를 봤을 때는 최근에 수출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11월 말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더불어서 K푸드 전후방 산업도 덩달아 상승세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K푸드 앞서서 저희가 VCR로도 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요.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K푸드를 좀 먹어봤다, 어떻게 다룰 줄 안다, 새로운 레시피를 공개하는 게 경쟁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K푸드가 11월 말 기준으로 94억 6천만 달러, 역대 최대 규모로 수출이 됐습니다. 농식품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을 확대하는 데 분명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해 105억 달러까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사실 굉장한 숫자인데 우리가 김이나 라면부터 시작해서 K푸드 수출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이게 정책 자금하고 수출 바우처 또 물류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수출 기업 가운데는 사실 영세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 수출 업체 이런 것들은 작은 회사여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도 얼마나 생산을 더 해야 할지 수요 예측 쉽지 않고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것들 정부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대미 수출 상담 창구를 운영을 합니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관세 전쟁 속에서 도대체 우리 상품이 어느 정도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종전에는 한미 FTA 때문에 이 수출 관세가 면세된 상황에서 팔 수 있었던 걸 입장이 좀 달라진 것들이 제법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 연내 글로벌 K푸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도 정부의 구상입니다. 아울러서 K푸드 전후방 산업의 수출 전년 대비 한 9%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캐대헌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컵라면, 김밥, 김 이런 것들의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관련해서 용기 디자인, 패키징하는 업체들까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과 후방 사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요. 해외 박람회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가뜩이나 환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벌어오는 달러를 어떻게든 늘려보겠다 이런 안간힘도 읽힙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 우리 K푸드가 수출된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시장을 개척한 건데 특히 뭐 제주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수출이 이제 검역 협상이 타결됐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망국의 검역 규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게 올해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출 시장에 굉장히 큰 쾌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계기가 됐던 게 그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외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K푸드, K수출품의 경쟁력, 또 위생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죠. 예컨대 국산 신선감은 중국 수출길에 열렸습니다. 우리가 17년 동안 시장을 두드렸는데 드디어 이번에 열린 거고요.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농가의 소득도 확대가 되면서 국내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한우와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는데 육류의 공급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싱가포르 육류 시장 아무에게나 열어주지는 않거든요. 2019년에 31억 불 수준이었던 싱가포르 육류 시장이 2023년에는 39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2년 전의 통계니까 아마 그 사이에 더 소비량이 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신선식품들에 대한 경쟁력, 위생, 검역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이 받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우를 어디에 수출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시장이 꽤 넓어졌다는 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검역이나 품질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요. 예컨대 홍콩은 2015년부터 지금 10년째 한국산 쇠고기 수입해 가고 있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카오도 이듬해인 2016년부터 수출해서 우리가 시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곳이고 말레이시아는 23년, 그러니까 횟수로 지금 3년 차 꽉 채운 2년이 됐네요.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올해 10월부터 정말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타결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 중동에 수출을 한다는 건 할랄 인증을 받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의 소고기를 받아간다고 하면 다른 중동 시장도 열기가 참 좋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키우는 방식부터 해서 도축하는 과정까지 그들의 조건을 맞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원료로 한 라면까지 함께 수출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수출 시장을 넓히는데 아주 좋은 한 해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K푸드 수출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농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소득을 좀 보전해주는 공익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돼주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2020년부터 농가에 공익 직불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직불은 말 그대로 정부가 이 농가가 그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제도인데 공익 직불제는 농업 활동과 관련해서 환경 보전 또 농촌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식품 안전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그 담보한다고 하면 공익 기능을 높이면서 일정 지역의 농영업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의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이 공익 직불금 지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었습니다. 2조 9,948억 원, 그러니까 3조 원에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농가의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데 쓰였다는 뜻입니다. 직불제 예산을 보면 그 지난해에 2조 9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예산이 또 늘었습니다. 3조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했고 왼쪽에 공익직불제 예산이 빨간색 그래프로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시면 우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특히 2022년 이후에 어떤 속도로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때 우측에 농가 소득을 그 보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이걸 보면 농가 평균 소득으로 지금 여기 5억 원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비용을 제하지 않은 금액이고 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큽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5억 원이 살짝 넘어가는 저 금액 가운데에서 농업으로 직접 벌어들인 소득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 이전 소득이 한 2억 원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직불금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관련해서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기본형 직불제의 경우에는 면적 직불금 단가를 5%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직불금의 규모 자체가 아예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요율 자체가 올라갔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비지능 지역에서는 밭의 단가 또 논과 동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나 예산 자체를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디자인이 된 거고요. 직불금이 논에 쏠리는 그 현상 좀 완화하는 데에도 아마 논과 밭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아울러서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에는 전략작물과 친환경 저탄소 농업의 경우에는 단가를 좀 올려서 이쪽으로 농가가 좀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농업 현장의 의견도 고루 반영을 했는데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이 직불금 제도의 어려운 점, 혹은 생산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두루 그 반영한 제도로 보이고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건데 그 새해 8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농가소득 보전 제도가 추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쌀 직불제와 더불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산은 관련해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촌을 좀 살기 좋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빈집 정비라던가 각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예산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을지요? 네, 지금 농촌에 가보시면 비어있는 집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빈집 문제가 농촌뿐만 아니라 같은 서울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그 지역 간의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1월에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비 사업으로 5년 동안 최대 4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구상이 나와 있는데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11월까지 122개 지구에서 정비를 끝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 더 해 나가야겠죠. 지금 점점 비어가고 농가에서 고령층이 사라지게 되면 빈집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 과정도 만만치가 않고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축사의 악취, 폐 공장을 방치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주민들의 그 반복적인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축사는 특히 그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이 축산 농가가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만약에 방치된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상수원 오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현지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폐공장의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이쪽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서울을 중심에 놓고 본다고 하면 경기도까지는 축산 농가, 그리고 그 이남에 충청도 지역까지 넓혀본다고 하면 폐공장이 많다는 게 정부의 통계고요. 체계적으로 농촌의 빈집을 정비해 나가면서 사업 관리 체계도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관 협업으로 농촌의 빈집 은행 등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건데, 빈집을 마치 은행에 있는 그 계좌처럼 어디에 빈집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수요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넘기거나 빌려줄 것인가, 이런 사업을 맡게 되는 기관입니다. 지역에 협력해서 이 공인중개사 141명에게 활동을 좀 장려하는 그런 제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가 쓸만한지 수요 측과 매칭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간단한 동의 절차를 통해서 수요제 빈집 거래도 가능하도록 앞으로 제도를 바꿔나갑니다. 한편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비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도 더 증진하고 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반려동물 데리고 가면 뭐 부지기수입니다. 10만 원 정도 진료비 나오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진료가 많은 10대 항목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하고요. 취약층 양육 시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비대면 진료도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